김현정의 뉴스 쇼.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 고가의 밀수품이나 비자금이 존재할 수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이 제보 설마 했는데 진짜였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조현민 씨의 방이 있는 지하 1층과요 부인 이명희 씨의 옷방 안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답니다. 어제 관세청은 반나절에 걸쳐서 평창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끝에 이 비밀 공간을 확인했고 은밀한 증거들을 입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밀의 방. 도대체 이들은 무슨 숨길 일이 그렇게도 많았던 걸까요? 그런가 하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기분 좋은 영화도 한편 상영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에 공방이 붙었습니다. 문정인 특보에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요. 오늘 첫 순서는요. 명쾌한 분석가죠. 정세현 전 장관을 연결해서 이 문제 좀 털고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철거 조짐 보이는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우리에게는 공포의 상징, 위협의 상징처럼 알려진 곳 아닙니까? 네,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때마다 한반도 위기가 치솟았기 때문이죠. 예.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에 폐쇄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이행의 시작일까요? 핵실험장에서 전선들이 철거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 CBS 방송이 정보기관 관계자를 이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 불가능한 곳이다. 또 철거가 의미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요. 기존보다 큰 실험장이 2개 더 있고 건재하다. 또 폐쇄 과정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전면 폐쇄로 이어진다면 이게 북한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건데 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취임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죠. 맞습니다.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한 건데요. 예. 트럼프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애매한 합의 또 빈틈이 있는 합의는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요. 말이 좀 어려워요.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 근데 네. 결국은 빈틈을 남겨두는 합의는 아예 하지 않겠다. 네. 애매하게 안 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조금 더 짚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의 구속 여부입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까? 목사로 불려지고는 있지만 원래 소속됐던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포함해서 주요 교단들은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지는 오래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 75살의 이재록 씨. 이재록 씨는 현재도 신도수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예. 그 신도 가운데 20대 초중반이던 여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경찰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에 성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거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했고요.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 포인트 짧게 볼까요? 또다시 시작된 역사 교과서 논쟁인데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 정권마다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또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화 논쟁이 생생한데 또다시 그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네요. 교육부가 어제 2020년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과 그 지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거든요. 예. 여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이런 표현이 빠졌고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그냥 민주주의로 대체됐습니다. 어허. 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남침했다는 표현은 직접적인 지필 기준이 아닌 교육 과정에 두기로 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발끈하고 있고요.
근데 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는 게 맞는지 그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아 보이네요.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을 빠르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주한미군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죠. 문정인 교수의 기고문 때문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 대목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정상회담 목표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고 청와대가 그게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글쎄요. 종전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진짜로 주한미군은 철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대체 그 말이 나온 근거는 뭔지 또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말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논란은 있을 겁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그동안에 쭉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그런 입장에 동조한다고 그럴까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미군 철수만 되면 통일된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그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문제라고 뭐라고 합니까 선을 그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주한미군 문제와 평화협정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빨리 지금 매듭을 짓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암시를 줬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아무 우리랑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이 되든 주한미군은 여기 머무를 수 있다라고 암시를 줬기 때문에 지금 북미 회담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주한미군 주둔은 그것도 선대 유언입니다. 예. 비약함한 유언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밝혔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보다 더 먼저 92년 1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을 미국에 보내서 뉴욕이죠. 미국보다는 뉴욕으로 보내서 미 국무부 장관 아놀드 켄터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북한이 수교만 해주면 북미 수교만 해주면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남쪽에 또는 조선반도에 머물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물론 유상호 역할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라고는 단서를 붙였는데 바로 그 얘기를 2000년 6월 14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되풀이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군에 대한 우리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견제하고 또는 위협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냉전 끝나고 난 뒤에도 미군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니까 오히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요동칠 수 있는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미군을 우리가 남북이 손잡고 미군을 활용한다고 그럴까 미군이 있는 조건 하에서 남과 북이 왕래하고 교류하고 협력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건 북미 정상회담 주선해도 좋겠다 해서 이제 미국한테 바로 연락을 했고 그걸 위해서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죠. 알겠습니다. 그때 25일 날 찾아온 김정일 위원장이 백화원 초대해서 찾아온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게
올라이트 회고록 마담 세크리탈이 465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데도 뭐 그런 얘기까지는 거긴 올브라이트가 안 적었지만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교만 해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때도 했던 얘기고 할아버지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김일성 주석도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되돌릴 이유는 없고 북한은 일단 주한미군 철수 오케이다. 거기는 문제가 없단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철수 오케이다가 아니죠. 주한미군 철수 오케이가 아니 주둔 오케이다. 예, 정반대 얘기를 할 뻔했네요. 주둔 오케이다. 그 조건에서 수교하자. 예. 자, 그거는 문제가 없다. 평화협정하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건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국제법적인 근거 어떤 조약의 근거는 어떤가를 따져보면 문정인 특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죠. 휴전협정 맺으면서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유엔사가 주둔하게 되고 그때 유엔군으로 들어온 군대들 중에 다른 나라 군대들은 하나 둘 철수를 하고 미군만 남아서 아직까지 있는 건데 종전이 되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미군이 있을 근거가 없다? 여기에 바탕을 아니죠. 두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쓰고 있는 유엔군 모자는 벗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군은 여기 남아있을 수 있죠. 바로 그 대목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미동맹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들어왔을 때는 유엔군 모자를 쓰고 왔지만 실제로 미군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은 유엔사는 결국 해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자를 2개 쓰고 있는데 미군 사령관 모자하고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2개 쓰고 있는데 그 유엔군 사령관 모자는 이제 벗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바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모자와 한미 동맹으로 씌워준 모자 2개를 쓰고 있었는데 평화협정, 그러니까 종전이 되면은 그 모자 벗는 건 맞지만 그렇더라도 한 모자가 더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걸 쓰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양해하는 조건에서 아마 이번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수교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미군 나가라는 조건, 미군 철수 조건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이 정상회담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안 하려고 했을 거다. 모자 얘기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2개 중에 하나 벗는 거다. 그러면요, 정 장관님. 용산에서 계속 미군 사람 볼 수 있을 거예요. 미군. 용산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건 아니에요, 장소는? 아니, 평택으로 가든지 어쨌건 볼 수 있다. 이태원에 올 겁니다, 그 사람들. 이태원에도 아마 좀 놀러도 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적 근거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굳이 열강의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주둔해 있을 이유가 뭐냐. 우리 열강으로부터 벗어나자. 국방도 독립하자. 미군 철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독일 통일된 뒤에도 지금 독일의 나토의 모자를 쓴 미군은 남아 있습니다. 유럽의 질서, 군사 질서가 요동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일 독일에 미군이 있다고는 사실, 그리고 그 미군이 나토의 모자를 쓰고 있지만 거기는 나토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거기는 모자 이제 2개 제대로 쓰고 있고요. 2개죠. 다 쓰고 있고. 그 나토의 모자를 쓴 미군이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여러 가지 러시아죠 지금은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 미군이 나가면 통일된다. 미군은 평화협정 됐으니까 나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지금 국제정치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역할을 굳이 미국이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어떤 제일 센 나라가 질서 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긴 반에서도 초등학교 반에서도 보면은 제일 힘센 반장이 힘으로 물리적인 힘 말고 반장이 그런 것을 권한을 가지고서 너 조용히 해라, 어떻게 해라, 질서를 잡게. 그건 어쨌든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보장해줬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보장해줬기보다는 아마 폼페오가 가서 그거 확인했을 거예요. 확인하고 왔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더 서두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이유는 북한도 좀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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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북미 관계 개선되고 평화협 정책을 두게라면은 동아시아 또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 질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남북의 외교 관계가. 그렇죠. 그때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미군이라고 북한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 전 장관님 2가지 여쭙겠습니다. 짧게. 하나, 그러면 문정인 특보 이런 발언해서 좀 혼선 빚은 것에 대해서 야당은 해임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그야말로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무실도 밖에 있고 진짜 자유로운 분인데 툭하면은 해임이라고 그러는데 문정인 교수. 오히려 교수죠 거기는. 지금 특보라고 그래서 뭐 가끔 정책 건의는 하는 것 같은데 일만 생기면 해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논란 일으킨 사람들이 야당에도 많습니다. 거기도 해임해야지. 자, 그럼 2번째 질문. 지금 북미 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뭐 지금 판문점도 급부상하고 있고 곧 발표가 된다는데 어디서 열릴까요? 저는 처음부터 다른 방송에서 처음부터 결국은 돌고 돌다가 판문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편리한답니다. 북한도 편리하고 물론 북한은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들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까지는 잘 안 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판문점이 되지 않겠는가. 판문점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음산한 대로 생각했던 바예요. 그런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오면서 사진 보니까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 서가지고 기자회견 내지는 선언문 발표하는 장면을 생각하니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음산한 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괜찮네. 멋있죠. 한 플레이스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아주 멋있게 산뜻하게 잘 고쳐놨더라고요. 리모델링 잘했더라고요. 그럼요. 이번에 판문점 냉면 먹으러 갔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 미국 사람 트럼프 와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익숙한 데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고 돌아 판문점 될 거다. 이걸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안인숙님, 정 전 장관 시원한 답이네요. 모자 2개 비유가 아주 기막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딱 이해가 되네요. 좀 헷갈리는 논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간도 좀 딱 이해되게 짚어주실 부분 어디입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데.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회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요?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국회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성희롱은 기본이고 성추행, 강간미수까지 피해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국회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만연한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회 내에서 성폭력을 조사한 게 전수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요? 그러게요. 이게 국회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회 성폭력이 만연했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니고 정치권과 그 주변을 잘 아는 사람. 언론계 쪽에서 많이 알고 보통 있었던 국민들이요 거죠. 그런 생각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성폭력이 만연 놀랄 노짜죠. 정말. 네, 맞습니다. 이번에 피해자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이 2명이나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 명은 성희롱, 나머지 한 명은 음란 전화, 문자, 메일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도 2명이나? 네. 정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국회의원도 1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익명조사기 때문에 이름이 누군지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가해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의원실 최상위 보좌진인 4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 21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희롱 피해 여성 97명 중 76.8%가 인턴과 9급 일대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 의뢰해서 국회의원과 인턴을 포함한 의원실 보좌관 2,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예. 이 중 약 34.8%가 설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97명. 그보다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이 뉴스 행간 그럼 일단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겁먹을 만했다입니다. 누가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요. 지난 3월 5일이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예. 국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과장해서 말하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투 선언이 이제 줄줄이 터져나오겠구나. 거의 공포에 휩싸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터질 게 터졌구나. 네, 그렇죠. 이제 안희정부터 시작이구나. 뭐 이런 분위기? 네. 각 당 대변인들이 언론사에 연락해서 혹시 또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당별로 성폭력 특위 구성하겠다고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예. 이번에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진짜 시간 불문, 장소 불문이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들 놀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시죠? 네.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2,7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률은 34%밖에 안 됐잖아요. 3분의 1밖에. 나머지 한 65% 조금 남짓한 사람들이 지금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한 수백 건이 나왔어요. 성희롱 피해가 66명, 뭐 가슴이나 엉덩이를 접촉하는 가벼운 성추행이 61명, 뭐 등등하고 그다음에 강간 및 유사강간이 2명, 강간미수가 1명. 너무너무 심합니다. 만약에 응답률이 높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히려 그게 걱정될 지경입니다. 응답률이 35%라 그나마 감사합니다 해야 될 지경이다. 네, 맞아요. 더 놀라지 않게 해줘서. 네. 야, 겁먹을 만했다.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미투 선언은 단 한 건도 없었다입니다. 결국 국회에선 안 나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미투 열풍이 한창일 때 국회 익명 게시판에 피해 사례를 누가 올리긴 했어요. 올라온 건 몇 건 있었어요. 근데 익명 고발, 다 익명이었지 실명 고발이 없었어요. 단 한 건도. 그리고 나서서 인터뷰한 게 그때 없었던 거예요. 국회에선 없었던가요? 네. 감히 나서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번 실태조사한 걸 보면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간 경우는 이 가운데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뭐 말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말 안 들으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이었고 도움을 주변에 요청했지만 그중 절반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스스로 떠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설문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고 떠난 사람들도 그렇죠. 또 어떻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폭력 행태 정말 국회의원들이 몰랐을까요? 동료 의원들이 옆에서 막 주물럭주물럭 손이 움직이는데 몰랐을까요? 또 주물럭.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예, 과장해서 표현할 때 그런 행동들 소문 파다한 것들 정말 몰랐을까? 그럼 이번에 미투 선언 나왔을 때 바로 법률 개정안들을 내고 또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금 법안은 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요. 90건이나 되는데 개점 휴업 상태예요. 지난번에 해외 외유 출장 문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손가락질하던 국회의원들 지금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대한민국도 바뀌고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모범이 되는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오진성님, 국회가 모범이라고요, 앵커님. 통일보다 어려운 꿈을 꾸시는군요.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꿔볼랍니다. 입으로 가죠.
최경영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지난 월요일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범 중에 한 명 박모 양이요. 1심이 무기징역이었는데 2심에서 13년형으로 대폭 감형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은 부모님일 겁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 우리가 그때 가명을 사랑이라고 붙였었어요. 사랑이 어머니 오늘 첫 순서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물벼락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죠.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 전무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6번 반복을 했습니다. 6번의 사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는 조씨 일가가 죄송한 6가지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기자수첩에서는요. 어제 가수 박진영 씨가 구원파 신도라는 설이 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떠들썩했는데 도대체 구원파는 뭐고 구원파라는 게 무슨 문제인 건지 박진영 씨는 지금 자신이 신도라는 걸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구원파 이야기를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 전문가세요. 변상욱 대기자가 변대 기자와 함께 알아보지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요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모십니다. 캐리 언니 하면은 지금 알아듣는 분과 못 알아듣는 분으로 딱 나뉠 거예요. 도대체 캐리 언니가 뭐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는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작년 봄 인천에서 있었던 초등생 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0대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유괴해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유기까지 했던 끔찍한 사건이죠. 지난 월요일 이 사건의 2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살인을 실행한 김모 양에게는 미성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죠. 20년형이 유지가 됐습니다만 살인을 교사한 성인 박모 양은 무기징역이던 1심 대신에 13년형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살인을 교사하고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기까지 한 것에 비하면 이거 너무 적은 형량 아니냐 지금 논란이 큰데요. 피해자 사랑이 저희가 그때 가명을 사랑이라고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이의 어머니를 오늘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인터뷰 응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죠. 사랑이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소심 재판장에는 어떻게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출석은 못했습니다. 왜 못 가셨어요?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차마. 아니나 다를까. 살해를 한 김양은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20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로 받을 수 있는 최대형 20년을 받았습니다만 공범으로 지목이 됐던 박양은 살해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 공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신분이 변하면서 13년형을 받았습니다. 대폭 감형이 됐습니다. 소식 전해 듣고는 어떠셨어요? 사실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다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면서. 왜 혹시나 생각하셨어요? 왜? 1심에도 그랬었지만 2심 하면서 변호사분들이 엄청 실력 있는 분들이 붙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때도 알려졌던 게 박양한테는 12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졌었다. 이게 뉴스였었죠. 네. 2심도 그랬습니까? 2심도 역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조마조마 하셨었군요. 이러다가 진짜 감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살인 공모가 아니고 살인 방조다. 그러니까 박양은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행을 해야만 범인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회를 볼 수 없게 된 게 박양이 원했던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양이 김양한테 이걸 해다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박양이 사건은 그 사람이 일으킨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손가락이 예쁜 걸 갖다가 원했으니까. 손가락 예쁜 아이. 손가락 예쁜 거에 그렇게 집착한 겁니까, 박양이? 그렇다고 하네요. 계속 나온 이야기죠. 우리 아이가 손가락이 예뻤어요. 손가락만이 아니라 다 예뻤지만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박양이 그냥 강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실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살아야 되니까 지금 최대한 억누르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양은 감형을 받고 나서 검찰한테 욕설을 했다 그럽니다. 욕을 했대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들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반성이란 게 없을까요? 분명히 부모도 있고 박양을 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더 낮은 죄로 만들어주려고 변호사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닌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렇게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대폭 감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어머님뿐만 아니라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과연 적절한 형량이냐에 관해서 사실은 지난번 인터뷰 나오셨을 때 지난해에 나오셨을 때 그 12명 호화 변호인단 꾸린 것에 관해서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제발 정의가 이기는 재판이 되게 국민 여러분이 좀 힘이 돼주세요 이렇게 호소하셨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참 더 찹찹하실 것 같아요. 사실 1심 때는 정말 고마웠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 생각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래요. 그리고 네. 징역 20년에다가 전자발찌 30년 받은 주범 김양이 대법원에다가 상고했습니다. 네. 2심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전자발찌 30년, 20년 살고 나와서 30년을 더 전자발찌 차라는 건 너무하다. 이게 이제 상고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말도 안 되죠. 재판 중에는 반성한다고 하고, 항소를 이렇게 금방 하니까 또 반성 가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머니 지난번 인터뷰 하셨을 때보다 지금 더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아까 형제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산다, 이게 살아간다 이러셨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우리 이쁜 딸이 왜 없어졌는지 왜 볼 수가 없는지 왜 하필 그 애였는지 말할 수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줄지 모르겠어요. 차마 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를 꺼낼 수도 없다. 네, 이해가 됩니다. 이제 어쨌든 대법 판결이 남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끝은 아닙니다. 꼭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이게 뭐 말씀할 힘도 없다고 사실 저희한테 그러긴 하셨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죠. 힘내고 말씀해 주시죠. 사건이 나고부터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아이 생일도 지났고 첫 번째 일주기도 지나고 그때마다 심장이 죄어오죠. 이번에 2심 판결 나고 아이 아빠도 저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판결이 나도 사실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긴 한데 남은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이 무덤에 가서도
해줄 말이 없으면 어떡하죠? 아이 생일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 그런 때 되면 뭐 생일, 이제 또 어린이날 오는데 어린이날, 이런 날 되면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땐 저한테 그러셨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집 지어줄게. 이 말했던 게 제일 가슴이 아프다, 생각난다 하셨는데, 지금은 눈 감으면 어떠세요? 아직도 가끔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고 그래요. 무심코 우리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직 없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못 보는 게 아직도 납득이 안 돼서요. 그러네요. 아유, 예, 아유, 힘내시고요. 사실은 12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아니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더 지금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적절한 형이겠는가 의문을 품게 되는 건데, 어머니 아직 대법원 남았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바른 결정이 내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용기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해 아동 그 어머님을 연결했습니다. 뭐 지금 힘도 없으시고 사실은 인터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가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지요.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좀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해가지고 네. 조금 우울한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손 탐정님. 네. 혹시 통일이 된다면, 아니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된다면, 네. 북한 땅이 열린다면 손 탐정님은 뭘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판문점을 갔다가 좀 평양을 가고 싶습니다. 평양은 왜? 구경하러요. 네. 아유, 정말 예, 구경하러요. 답변. 네. 구경하러. 네네. 저는 딱히 해보고 싶은 것보다 정동진에서 기차를 타고 네. 쭉 북한 그 맨 위까지 네. 쫙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지금 연결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지금은 당연히 안 돼 있지만 이제 뭐 뚫리면은 그런 길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빠르겠네요. 네. 평양 일단 다녀오시고 다녀오시는 걸로 하고 네. 기찻길은 점점 뚫는 것으로.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야, 이건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꿈 같은 얘기인데 뭐 좋습니다. 일단 꿈은 여기까지만 꾸고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실로.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할 현실은 사실은 좀 화가 나는 현실이에요. 네.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뜨겁고 좋죠. 예. 그런데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사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예.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이 돼서 뭐 일파만파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요 경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죠. 그 앞에 그 전에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전무가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세 보니까 6번이었어요. 6번. 네, 6번에 6에 무슨 의미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현민 전 전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했던 6가지 이유. 더 나아가서 조양호 대한항공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6가지 잘못을 짚어보려 합니다. 제목을 정리하자면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6가지 이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총정리 버전입니다. 사실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어떤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뭐 없는지 이거 좀 헷갈리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손탐정이 총정리해드립니다. 6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이번 사태의 발화점.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줄줄이 다 터져 나온 거잖아요. 네, 올해 3월이었죠. 예. 이제 대한항공 조현민 당시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사람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 현장에 있던 광고대행사 직원이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그런 글을 쓴 건데요. 그렇죠. 직원이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제 조 전 전무가 음료수가 든 유리병을 던졌고 이게 깨지지 않자 직원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논란이 되자 이 글은 바로 삭제됐어요. 하지만 나도 조 전무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대한항공이 반박을 했어요. 회의 중에 언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또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졌다. 그런데 그때 물이 튄 거지 직원에게 뿌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장에 CCTV는 결국 없었던 겁니까? 네네.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고회사에서는 이런 회의들은 다 녹음을 한다면서요. 녹음 파일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녹음한 그 내용을 경찰이 입수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유리컵을 던졌는지 던졌다면 어디로 던졌는지까지 확인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조현민 전무는 경찰에서도 물을 뿌리기만 했지 나 사람 향해서 던진 적 없다라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뭐뭐 남았는지 다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증거가 경찰이 지금 압수를 한 자료가 있죠. 네, 그것도 분석을 했고 또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폭행과 업무방해로 입건한 상태인데 조 전 전무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 뿌린 적 없다. 손등으로 종이컵을 그냥 밀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튀어서 맞은 거다. 예. 또 유리컵 던지게 했지만 사람 없는 쪽으로 던졌다. 또 업무방해도 아닌 게 내가 그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진 거하고 네. 땅바닥 향해 던졌는데 물이 흐트러진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처벌이? 아주 달라요? 폭행죄가 되냐 안 되냐에 그런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폭행이라는 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폭행죄가 되죠. 그런데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주변으로 허공에 주먹질을 해도 폭행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졌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 없는 쪽으로 던졌다라고 한다면 폭행죄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 사람 향해 던지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조현민의 고성갑질. 사실은 국민적인 공분이 폭발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예요. 저희가 오늘 다시 듣진 않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오늘 다시 듣진 않겠습니다만 아시죠? 그 소리, 그거. 근데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소음을 귀에 대고 발생시켰을 때 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대한항공 측이 보이는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요? 이제 목소리 주인공이 조현민 전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도 아니고 확인을 못 해주겠다. 네. 그러자 제보자가 조현민 전무 확실하다. 녹음 파일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또 우리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그 이야기 나왔었죠. 전 직원들이 대한항공 전 직원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매일 고성과 욕설이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 고성 듣고 놀란 대한항공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도 자주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양호 회장의 사과문에도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또는 조양호 회장 방해 방음공사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여기엔 또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냐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음성 분석하면은 사실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요거를 아니라고 끝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죄송한 이유 두 번째는 그 고성 갑질. 조현민 씨 거 그거였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음성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줄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둘 다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사람 외모 보고만 보고는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딸들을 능가하는 고성
폭행, 갑질이 드러났죠. 예. 특히 피해자가 이 이명희 이사장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재 이런 진술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업무방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호텔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갑질 한 거죠. 밀치고 뭐 서류 뭉치 내던지고 이런 거. 이게 조현민 전 전무 사건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명희 이사장은요 한진그룹 오너의 배우자이고 또 이제 이른바 사모님이죠.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또 법적으로는 뭐 대한항공, 한진그룹, 뭐 호텔 또는 호텔 당시 공사를 맡았던 업체와 관련이 없어요. 이루재단이라는 곳에 이사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루재단하고 대한항공하고는 또 다른 회사니까 전혀 그렇습니다. 다른 건 재단이니까. 네, 뭐 임직원도 아니고 또 지분도 없고 뭐 관계가 없는데 따라서 자기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등의 성립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6가지 이유. 4번째는 뭡니까? 4번째, 조양호 일가의 관세 포탈 문제. 이게 큰 것 같아요. 저는 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다 갖다 놓으면 항공기 부품이 들어올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리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하니까. 그렇죠. 그 부품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 통로로 가져오는 방식. 네. 야, 참 그렇게 해서 관세를 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외국 물건을 국내로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세금,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이 조양호 회장 일가 온 가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한항공도 이제 총수 일가의 화물에는 따로 관리 코드를 부여해서 이제 그 관리할 정도로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제 도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화물이 들어오는 거 말고 여기 안에 명품 들어있는 거, 뭐 귀한 총수 일가에 뭔가 들어있는 거에는 관리 코드를 은밀하게 붙여놓고 야 저거는 살살 움직여 뭐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이 결혼하기 직전에 웨딩드레스를 직접 배달했다. 이번에 이혼 소송한다는 그 조연아 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언니죠. 그 가격이 약 4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 웨딩드레스인데요. 당시에 그 대한항공 비행기 편으로 몰래 들여온 거예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러면서 또 워낙 이제 그 포장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 X선 기계를 통과할 수 없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화물칸에 이거를 실었다가 화물이니까 화물칸에 실었다가 이게 뭐 자칫 뭐 조금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손상이 되면은 난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비행기 객실에 주방에 실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웨딩드레스가 아주 상전이었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잘 아는 관계가 깊은 세관 직원이 나와서 그냥 받아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세금 한 푼 안 내고 왜 주방에 실었을까요? 비즈니스석 하나 주지. 그런 제보도 있었어요. 네. 그래. 1등석에 짐 실었다 사람 대신 사람처럼 그런 제보도 있었죠. 네.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밀수를 해 와가지고 어제 비밀의 방이 하나 나왔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이런 걸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관세청에서 압수수색 처음 했을 때는 증거가 안 나왔다가 그 집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라는 제보를 받고 다시 들이닥쳐서 그 방을 찾은 거예요. 네. 같은 장소를 이제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아니죠.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 빌딩 지하 이런 경우처럼 누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그런 제보를 해서 영장이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렇죠. 자, 조양호 일가가 죄송한 이유 5번째로 가겠습니다. 뭡니까? 5번째. 특권의식과 황제의전. 특권의식, 황제의전. 이거는 뭐 말씀하실지 제가 감이 좀 잡히네요. 그런가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인성, 도덕성, 성격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심각한 행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회사 자금으로 집수리 공사를 한 사건. 이건 지금 수사 이미 진행되는 중이죠. 집수리라고 해서 여러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였죠? 10억이요? 30억? 뭐 이렇게 드는 집수리였다 그래요. 그렇죠. 그걸 회사 자금으로. 네. 또 가족끼리의 대화를 잘 엿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말을 모르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주로 썼다.
또 심지어 대한항공의 그 필리핀 지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 가사도 및 조달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다. 이것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뭐 출입국 관리법 등의 어떤 위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땅콩회항 사건이 뭐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네. 또 그 외에도 조양호 회장이 이제 대한항공 그 항공기를 탑승하고 이제 국외를 이제 넘나들 때 기장과 부기장이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론이죠. 네. 그런데 휴식 취할 때에도 제복을 계속 착용하도록 했다. 또는 이게 그 조양호 회장이 그 항공기 운항 중에 조종실에 들어갔다. 또는 이제 조양호 회장의 의전을 위해서 이제 국내선 쪽으로 착륙해야 될 그런 비행기를 국제선 쪽으로 착륙시켰다라는 등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제 의식이네요. 정말 황제 의식. 법 위에 있네요. 법 위에. 네. 자, 이 지킨 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따지는 게 빠를 정도인데 마지막 6번째 이유는 뭡니까? 진지하게 사과할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조현민 씨 경찰 출석하면서 6번이나 사과했다면서요? 말은 했죠. 6번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상황도 있는데요. 말뿐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들. 그렇습니다. 땅콩회항 조연아 전 부사장이 이제 질타를 받고 있을 때 조현민 전 전무가 이제 동생이 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런 거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놀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또 그 동생이 문제 일으키니까 언니가 했다는 말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했대죠? 사과하지 말자. 사과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원래 그 대한항공은요, 이 조현민 씨를 즉각 퇴진시키고 신속히 대국민 사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언니 조연아 전 부사장이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는데요. 왜요? 이유는? 이 땅콩회항 사건 때 내가 퇴진도 해봤고 사과도 해봤다. 그런데 소용없지 않냐. 아무 소용없다. 사과하고 퇴진하고 우리만 손해야. 여론 안 뒤집혀. 그러니 사과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정면 대응하자라는 조언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네요.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잊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자. 뭘요? 사실 이 조연아 전 부사장도 지금 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원래대로 또 경영활동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복귀했어요. 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도 했죠. 네. 사실 오너 일가는 입는 타격이 별로 없어요. 다만 회사 이미지 추락했죠. 주가 출렁했죠. 국가 망신도 당했습니다. 피해는 직원과 국민들 또 주주의 몫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정말 6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해 주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최영현님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는 갈 거다. 이런 심정 아닐까요? 사과도 하지 말아라라고 조언했다는 거 그 언니가 요거 듣고서 될 대로 되라. 이거 최영현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되네요. 허금선님은 진짜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그리고 말만 들었는데도 몸이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윤인중님. 그리고 이게 진짜 그 한진만의 일이냐 이영태님. 이런 문자가 사실은 대한항공 얘기 할 때마다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죠. 제보 보내주십시오. 제보들 보내주시고요. 사랑의 엄마 인터뷰 듣고는 많은 분들이 함께 우십니다. 함께 화내십니다. 김현식님, 821124님. 이거 돈으로 재판 산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다. 그러니까 사주한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살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13년으로 무기징역이 13년까지 감형이 될 수 있느냐? 둘 다 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문자. 주한미군 문제를 두고는 평화협정 체결되면 철수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문흥남님 이렇게 철수냐 아니냐 의견도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너무 앞서가지 말자. 벌써부터 논란 만들지 말자. 700님 같은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 논란으로 발목 잡힐 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지금 평화를 향해 일단 그 체제 만들기 위해 달려가기도 부족한 시간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 오늘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도 포털 순위에 1위, 2위가 다 구원 버즈 하루 종일.
아직도요? 아직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구원파가 뭐고 또 박진영 씨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고 변상욱대 기자가 이 전문가입니다. 기다렸어요. 저를 자꾸 이단 사이비 종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아무튼 뭐 오래 연구하신 거 맞죠? 글쎄요, 오늘도 맞습니다만. 수염을 하나도 안 깎고 오셨어요.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무튼 가수 박진영 씨가 예.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구원파 소속 신도라는 물증을 찾았다. 이게 이제 디스패치의 보도였고 예. 그래서 시끌벅적한 거죠. 맞습니다. 일단 구원파는 해당 종파의 정식 명칭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럼 뭡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요 3개 교단을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예.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 또 내용이 다릅니다. 모두 침례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조심하실 것은 개신교 정통교단으로서의 침례교단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있죠. 기독교 한국침례회, 성서침례교회 요건 정통침례교단이고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요거 또 기독교 복음 침례회 요거는 구원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침례회입니다. 근데 교인들도 이거 구분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하나가 아니고 거기서도 셋으로 갈라지는군요. 네. 그럼 셋이 다 기존의 교단이 인정한 이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셋 다? 이게 1960년대 초에 외국에서 예. 열정에 불타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예. 그중에서 3명이 대구에서 신학교를 차려가지고 성경학교를 차려서 아주 독특한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장로교 목사던 사람인데 권신찬 씨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병원 회장의 장인이시죠. 장인 예, 권신찬.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성경학교의 제1기생이 지금 말씀하신 유병원 씨고 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박옥수 씨가 또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예, 유병원 씨는 말씀하신 대로 권신찬 목사의 사위고 예. 권신찬 씨는 장로교로부터 이 문제로 제명당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명당한 뒤에 외국인 선교사들하고의 관계를 끊고 예. 대구에서 독자적으로 교파 활동을 시작하는 게 이제 구원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를 2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2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역시 구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고 예.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어떤 구원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 구원파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진짜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그걸 표식을 갖고 있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을 내가 심어주겠으니 따라와서 배우셔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기존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2단으로 정제되기 시작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분파가 된 문제는 이들은 이상하게 신앙 공동체와 수익 사업 공동체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신앙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를 묶었어요. 예. 그래서 뭐 비누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건강식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코알렌 같은 것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스코알렌. 그 세모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주식회사 맞습니다. 세모 여러분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나가다가 이것에 반대하는 이건 신앙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요한 구원파, 뭐 박옥수 구원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또 구원파가 나눠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두 정통 교단에서는 2단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 박진영 씨의 설교 중에 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디스패치를 통해서 구원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라고 디스패치가 지적한 것도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정황 증거는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서 박진영 씨도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의 증거. 갑자기 뭐 택배 배달 오듯이 구원이 탁 오더라. 비행기 언제. 타고 날아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비행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건 그노시스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소련의 붕괴, 이스라엘의 독립, 남북한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성경책의 비밀 암호로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호를 푸는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 영지주의의 이제 문제인데 영지주의 자체가
이단으로 규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성경을 마음대로 씨의 그 강연 내용을 잘 들어보면 요 비슷한 내용들이 뭔가 그런 냄새가 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런 냄새 때문에 이제 디스패치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결성 있잖아요. 예. 뭐 박진영 씨의 장인이 그렇죠. 유병헌 전 회장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죠. 예. 연결시켜 보면은 구원파 아니겠느냐라고 디스패치는 주장하는 건데 지금 박진영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도 걸겠다. 쟁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박진영 씨가 구원파 신도니 아니냐. 디스패치는 정황 증거를 들이댔고 박진영 씨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예, 예. 두 번째, 박진영 씨가 그럼 전파한 내용이 구원파의 것이냐 그냥 비슷하기만 한 거냐. 예. 그리고 비슷하다면 기독교 정통교단이 인정해 줄만 하냐 인정해 줄 수 없는 거냐. 이 문제. 그리고 본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 소속이냐 당신은. 그런데 예, 예. 박진영 씨는 나는 개인적인 독립파다. 독립파다. 네, 개인적으로 영성과 진리를 추구하는 거. 독립 기독교파다. 네, 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독교계의 문제고 일반 사회의 문제는 뭐냐. 첫째, 남이야 뭘 믿든 성경을 어찌 해석하든 왜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냐. 그러는 개신교는 뭘 이렇게 잘해서. 이제 두 번째, 세월호 참사를 자꾸 들먹이면서 박진영 씨 기사에다 갖다 붙이는데 예. 정말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그다음 이미 몇 년 전에 다 논란이 돼서 알 사람 다 알고 뭐 나름대로 짐작들 하는 사람 짐작하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끝난 문제인데 왜 이제 와서 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삼성 문제가 핫해지니까 물타기 하는 거냐? 이 얘기 어제 많이 나왔어요. 불똥이 삼성으로 칩니다. 어쩌면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느냐? 뭘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연예계 인사가 어떤 신앙을 갖거나 어떤 종교에 귀의하거나는 종교적 자유가 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뭐 탐 크루즈는 뭐 희한한 종교를 믿고 사이언톨로지인가요?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다 인정받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난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자신의 인지도와 명성을 이용해서 한 연예계 인사가 신앙을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은 다음에 강의를 계속 해나간다면 마치 학교처럼 세미나처럼 계속 열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자기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가고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 세 번째, 혹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정통 기독교의 오랜 전통과 오랜 연구와 학문적인 어떤 결론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좀 틀어져 있거나 희한하거나 과도하거나 뭔가에 너무 집착해서 사람들을 잘못 이끌 미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그러든 말든 뭐 거기야 뭐 자기 책임이니까 라고 할 것이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중첩돼 있는데 아마 박진영 씨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구나.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거구나. 또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위험한 건 물론 자유죠. 그것도 그들 자유긴 합니다. 위험한 건 보면 항상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기 내재하고 때문에. 있는 거죠. 이재롱 목사 경우를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자유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파가 뭔지 하도 화제여서요. 오늘 변상욱 전문가가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들에게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는요. 가수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바로 장난감 언니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장난감 캐리 언니란 이름으로 유명했고요. 지금은 헤이진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강혜진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다르시네요. 자, 일단 특유의 헤이진이 언니 목소리로 인사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
헤이, 찐이의 진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그럼 저도 동영상 봤거든요. 네. 짜잔! 이런 거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짜잔! 오늘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분들과 함께 놀아볼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이면은 벌써 뭐 캐리 언니, 지니 언니 하면 금방 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옛날 뽀뽀뽀의 뽀미 언니 같은 캐릭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제 뽀미 언니는 공중파 TV 유아 프로 진행자였다면 우리 캐리 언니, 지니 언니는 유튜브 동영상 채널의 어린이 프로 진행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혹은 인형들로 인형극을 하고 만들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혹시 상상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아주 네. 짤막하게 장난감 가지고 좀 놀아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뭐 친구들 안녕. 오늘은 진이가 미니마우스와 함께 재미난 이 주방놀이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미니마우스 준비됐나요? 그럼 준비됐지. 진이 빨리 시작하자고. 좋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인형극으로 해가지고 재밌게 풀어내고 있어요. 진희 언니 지금 우리가 미리 이게 짠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이걸 부탁을 드린 건데 어떻게 술술술술 막 나와요? 아무래도 많이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언니가 직접 네. 놀아보는 건데 너무나 재밌게 네.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그냥 빠져드는 거, 열광하는 건데 캐리 언니로 시작해서 지금은 진희 언니. 네네네네. 진희 언니를 변신한 지 1년 만인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82만 명? 네, 요 근래에 82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적 조회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돼요? 네네. 한 2억 7천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억? 네. 2억 7천만 회? 네. 와, 대단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저도 그렇지만 장난감을 사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건 정말 어렵다. 어떻게 놀아줘야 진희 언니처럼 이렇게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가? 부모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서 함께 같이 호응하고 놀아주는 게 가장 큰 아이들에게는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주방놀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랑 생선이랑 같이 삶아서 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이 맛있게 요리해서 주는데 이제 그런 순서라든가 방법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요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해줄게 요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거를 내려놓으시고 아이들 눈높이 입장에서 조금만 호응하고 맞춰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 혜진아, 아까 고기하고 생선을 한 곳에 놓고 삶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아이들은 그렇게 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거에 더 이렇게 느끼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즐기고 제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재밌어서 재밌게 노시는 거였어요? 그게 일종의 연기가 아니라? 근데 요즘 장난감들이 정말 신기한 게 많고요. 정말 저희가 가지고 놀았던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게 진심이었군요. 제가 동영상 보면서 저분은 진짜로 즐거워서 저렇게 재밌게 노는 걸까 싶었는데 진짜로 재밌어서 노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 친구들도 있지만 성인 팬 친구들도 좀 많아요. 성인 팬?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른 친구, 아이 친구 다 합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는? 한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이제 아이를 진이 팬미팅에 데려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아이의 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서 우리 아이가 참 언니를 만나고 싶어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몇 번. 아, 내가 지니 언니 팬미팅에 우리 아이를 좀 데려가주고 싶은데 아파가지고 못 가요. 안타까워요. 이런 문자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생일 때 찾아간 적이 있어요. 친구 생일 때. 그 아이 생일 때? 네. 근데 어머님이 훨씬 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머님 그때 안 우셨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많이 우셨죠. 우셨어요. 야. 아무래도 많이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웃음이 해맑아요, 강혜진 씨.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우리 진이 언니.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게 보람인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너무 재밌어서 하고는 있지만, 너무 잘 맞지만, 일이다 보니까 사실 가끔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런 친구들이나 이제 친구들의 댓글들 이런 거 봤었을 때, 내가 이래서 이런 거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의미를 조금 찾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요, 진희 언니. 우리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입니다. 네. 지금 뭐 어린이들이 많이 듣는 프로는 아니지만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렇지만 혹시 지금 진희 언니가 나온다고 해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혹은 여러분 지금 어머니들 듣고 계시면은요, 이거 녹음해서 들려주시면 아이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진희 언니가 한마디. 친구들 안녕. 헤이진이의 진이에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분 너무너무 좋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다음에 진이 언니 만나요. 안녕. 안녕. 저도 뭐 답을 해야 될 거가.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어린이날 행복하세요, 진이 언니.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장난감 진이 언니로 정말 아이들의 우상입니다. 강혜진 씨, 유튜버 만나봤습니다. 차수진님, 뉴스쇼에서 진이 언니 목소리가 나오니까 우리 막내가 뒹굴뒹굴 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지금, 부모님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맑은 목소리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잠깐 맑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